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종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생각하기에 연준이 바라는 대로 되고 있는 것이고, 당분간 자산 시장의 폭락은 예견된 수순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제 생각일 뿐이고, 연준의 공식 입장이나 발표한 내용이 아님을 먼저 밝히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문제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죠. 살면서 몇 번 접할 기회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는 양적 완화라는 정책으로 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인하하고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마비가 됐고, 솔직히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모든 산업이 거의 망했다고 볼 정도로 위축됐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왜 그랬는지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항공사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 파산하고 망해버리기 때문에 전 세계 정부는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해주고 저금리 명목으로 대출해주고 이런 식으로 돈을 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배에 가까운 돈이 전 세계 시중에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라면 돈이 2배로 풀리면 돈의 가치는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물가가 2배가 올라야 하는데요. 경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양적 완화, 이런 시장에 풀린 돈을 흡수해주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동산, 주식, 기타 투자 자산입니다. 기타 투자 자산에 요즘에 대표적으로 암호화폐가 있죠. 부동산은 실체가 있고 실물이 있습니다. 주식은 회사가 있죠. 암호화폐. 암호화폐는 솔직히 말하면 아무런 실체가 없습니다. 그나마 비트코인은 어떤 자산 저장의 수단으로서라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라질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수많은 알트코인들은 그 가치가 사실상 저는 없는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실패한 루나코인은 거의 현물 상패 수준으로 사라져버렸죠. 없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시장에 풀린 돈들이, 예를 들어 사람들이 시장에 풀린 돈을 가지고 돈이 많아졌으니까 물을 사 먹고 싶다고 물을 막 사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많아지면 물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생필품들의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의 생활은 안 좋아집니다. 돈을 풀었는데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조삼모사,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시장 경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그래서 이런 자산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풀린 돈을 흡수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그나마 적게 올라가게 되었죠. 풀린 돈에 비해서는 말이죠. 그런데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가격이 오를 만큼 오르게 돼버린다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를 파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부자들이 한두 명씩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너도 나도. 그리고 이제 이쪽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이쪽에 투자한 사람들의 자산이 올랐기 때문에 자신들은 생활이 나아졌고 부자가 됐다는 생각으로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안 하던 것들을 막 한다는 거죠. 많이 사 먹고 좋은 거 먹고 여행 가고 이것저것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그 상황이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40년 만에 사상 최대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도래하게 되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6%대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금융위기 때 이후에 최대치라고 하죠. 그래서 연준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그냥 놔뒀다가는 서민들의 생활이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건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당뇨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인슐린을 필수로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슐린 가격이 올라간다면요? 죽어야 합니까? 그리고 기름값이 올라간다면요?
이것 이외에도 계란, 우유, 여러 가지 생필품들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서민들은 견디지 못하고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요즘에 연설을 할 때마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하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고 기업들에게 더 이상 폭리를 취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러시아 사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러시아 사태가 이것에 인플레이션 폭탄에 불을 던진 것은 맞지만 사실 언제라도 터질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준에서는 결단을 내립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하나하나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 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죠. 계속 오를 거야. 이제까지 이만큼 올랐는데 부동산은 불패야. 주식은 불패야. 암호화폐도 불패지. 그래서 2021년에 모든 자산이 고점을 터치해버립니다. 보통 암호화폐와 주식이 고점을 비슷한 시기에 터치를 하고 부동산은 살짝 뒤에 터치를 하고 어쨌든 고점을 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됐나요? 주식과 암호화폐는 지금 현재 나스닥이고 코스피고 작살이 났죠. 부동산은요? 부동산도 사실상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왜 그게 실제로 체감이 안 되느냐? 부동산은 보통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1주택자들이 많습니다. 대출을 끼고 들어가던 어쨌든 실제로 깔고 앉아서 산다는 거죠. 손절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손절이라는 개념이 사실 1주택자한테는 별로 없을 겁니다. 버티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가기 전까지 어쨌든 자신의 플랜대로 살겠죠.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다주택자 물량들만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현재 폭락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가느냐? 풀린 돈을 전부 회수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유동성을 흡수한 자산 가격들이 폭락해서 완충작용을 하기를 연준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과 부동산 암호화폐 손절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고점에 입절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물려 있습니다. 파란불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절 쉽게 하십니까? 쉽게 손절 못하죠. 제가 아무리 존버하지 마라 작년부터 얘기했어도 존버하고 있죠. 존버하면은 거지가 되는 상황이 왔지만 존버를 합니다. 왜냐? 손절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나의 돈이 전 재산이 레버리지를 사용했을 수도 있고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쉽게 평가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에 들어간 물려있는 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같이 자신의 자산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산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강해지면 이제 경기 침체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극복을 하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극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물려있고 내가 힘든데 줄이겠죠, 지출을. 어떤 지출이든 밥을 좀 적게 먹던지 여행을 좀 적게 다니던지 기름을 좀 적게 넣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수요가 줄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다시 낮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노리는 겁니다, 연준은. 연준은 지금 이렇게 물려있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풀린 돈은 주워 담을 수 없지만 이렇게 묶여있는 자산들, 손절을 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자산들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이 묶여있는 돈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시장으로 유입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바라는 것이죠. 지금 누구나 다 손절을 해버리고 고점에 팔아버리고 시장으로 그 돈이 유입된다면 인플레이션은 작살이 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 현재 손절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늘에서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지만 그 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병에 담겨 있다면 얘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막대한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증발했습니다. 연준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속으로 웃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지진 않기를 바라고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역대 팬데믹 코로나로 엄청난 양의 유동성을 풀었는데 과연 쉽게 침체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금리를 올리는 수순이죠. 연말까지 3.5% 이상 올린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리를 적어도 내년에는 유지를 하겠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말이죠.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내후년 2024년에나 생각해볼 법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올라갈 겨를이 있을까요?
이런 주기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주기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올라갈 때도 몇 년이 걸렸고 내려갈 때도 몇 년이 걸릴 겁니다. 적게는 2년, 많게는 5년에서 10년이 걸릴지도 모르죠. 폭락합니다. 언제까지? 반대매매가 나올 때까지. 반대매매가 뭐냐? 반대매매는 주식 용어입니다. 매수를 한 사람이 반대로 못 참고 매도를 하는, 손절을 하는 경우, 공매도를 치는 사람이 못 참고 다시 공매도를 상환하는 것을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이 반대매매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절이 기본적으로 반대매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로 하는 반대매매가 아니라 강제로 이루어지는 반대매매가 있습니다. 주식은 레버리지를 사용했을 때 강제 반대매매, 신용미수 강제 반대매매,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선물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쓰면 강제 청산이 있죠. 제가 아는 선물거래 말이죠. 부동산은 뭘까요? 부동산은 레버리지, 그러니까 대출을 땡겨가지고 무리하게 구매했을 때 높아진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경매가 반대매매입니다. 안타깝지만 반대매매, 특히 강제적인 반대매매가 많이 나와야 다시 이 자산시장에 상승할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력이 생긴단 말이죠. 저는 당분간은 장기적으로 단기적인 반등이나 그런 것들은 단기적인 존버 이런 것들은 모르는 겁니다. 올렸다 내릴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자산시장은 폭락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공감을 하시나요? 공감을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방에 베팅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어질러 놨다면 정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